2024년 11월 2일 강원도 하천 잔잔하던 북한강 물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쓰레기 더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주민의 눈에 들어온 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릎 아래 종아리부터 발목까지만 남은 아주 깨끗하게 절단된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여 강물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히려던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수습한 비닐봉지 속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덩이와 함께 청테이프로 감은 몸통, 팔, 그리고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밝혀진 사실은 여타 다른 살인사건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토록 잔혹한 토막살인이 시작된 곳은 어두운 뒷골목도 인적이 드문 폐가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과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부대의 주차장, 그것도 대낮인 오후 3시, 군인들이 버젓이 업무를 보고 있던 그 시간, 그 장소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 출신, 중령 진급까지도 앞둔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부대원들에게 존경받던 상관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자신이 사랑한다던 여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토막까지 내어 차가운 강물에 던져야만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괴물이 된 한 군인의 완벽해 보이고 싶었던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분석할 사건은 2024년 11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화천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양광준 38세, 현역 육군 소령이자 곧 중령 진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 김씨였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섬뜩한 이유는 단순히 살인 방법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고 심지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처럼 너무나 침착하고 효율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1월 1일 지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명예와 안위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가 설계했던 완전범죄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의 한 군부대의 주차장, 양광준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군무원 김씨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6월경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양광준과 정금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격분한 그는 차 안에 그가 늘 사용하던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칼도 총도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도난 방지용 줄, 즉 노트북 시건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군대라는 가장 공적인 공간에서 가장 사무적인 도구로 그는 김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김씨는 이렇다 할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양광준은 태연하게 시신 위에 자신의 전투복을 덮어둔 채 업무를 보러 군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9시 그는 시신을 싣고 부대 인근의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인부들은 모두 퇴근했고 곧 철거될 예정이라 흔적을 지우기에는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친밀함이 드러납니다. 신원을 감추기 위해 지문이 있는 손가락과 그녀의 치아를 집중적으로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시신을 담으며 물에 뜨지 않게 돌덩이들을 담았습니다. 그는 내연관계였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6일 밤 9시 40분 양광준은 강원도 화천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화천은 그가 10년 전에 복무했던 곳으로 지리가 밝은 편이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도 그는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A4 용지로 인쇄하여 자신의 차량 위에 덧붙였습니다. 엘리트 장교가 생각해낸 방법치고는 조잡해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절박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북한강 위에서 봉투들을 하나씩 던졌고 끝까지 가라앉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그 자리를 떴습니다. 범행 후에 그는 대담해졌습니다. 피해자 김씨의 휴대폰을 챙겨 서울로 돌아온 양광주는 피해자인 척 김씨의 부대 상사에게 저 휴가 좀 쓸게요.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안부 문자와 답장들을 수시로 보냈고 그녀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자 경찰에게 김씨인 척 연락하여 실종 신고 취소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껐다 켰다 하며 생활 반응을 조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1월 2일 북한 간의 강물은 그의 비밀을 더 이상은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부패로 가스가 비닐봉투에 차오르며 한쪽 다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완전범죄 계획은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11월 3일 서울 강남구 양광주는 저항 없이 체포되었고 결국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체포 직후부터 재판 내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반성문도 무려 190차례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1월 1일 대법원은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토막까지 냈는데 사형이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의 법 감정으로는 사형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이 멈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취지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을 그에게 선고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엘리트 장교의 명예도 가장의 행복도 모두 박탈당한 채 평생 이름 대신에 수임번호로 불리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 남자의 일탈로 보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 엘리트 나르시시스트의 잔혹성입니다. 루머에는 그가 사이코패스일 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링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강한 자기애, 나르시시스트를 가진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피해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리스크가 감지되자 그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고 흔적을 소거하려 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분노가 아닌 냉정한 계산에서 나왔기에 더 섬뜩했습니다. 둘째는 팩트와 확인된 루머들과 거짓들입니다. 초기에는 군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한다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양광주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에 군인 신분으로 신상이 공개된 최초의 장교 신분의 군인이었습니다. 경찰과 군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조했고 민간 법정에서 그가 재판받게 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은 양광준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살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대칭적인 관계의 비극입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의 위계가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관급 장교와 인기적 군무원이라는 계급적 위계였습니다. 평가하는 자와 평가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죠.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유부남과 미혼녀라는 관계적인 위계였습니다. 계약직 군무원이라는 피해자는 재계약 권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급자인 양광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끝내려고 했던 양광준에게 김씨가 유부남과 미혼녀라는 위계를 세우려 하자 그 위계를 파괴하고 숨기기 위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범행 동기나 둘 사이의 갈등 과정을 오로지 살인범 양광준의 이북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협박했다. 그녀의 집착이 심했다. 과연 그 모든 말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어야만 할까요? 사람의 목숨을 끊고 시신을 훼손해 강물에 버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양광준은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키는 법을 배웠지만 그 기술을 자신의 불륜을 덮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시신의 지문을 치우고 치아를 훼손하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물속에 던져도 아무리 잘게 조각낸다 하더라도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무기징역입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알량한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제거 가능한 장애물로 여기는 엘리트들의 비틀린 우월감,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양광준들을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이제 지난 2026년 1월 1일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되며 사회에서 이제 그는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